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용생은 어떤 배후가 있었느냐? 기황후를 등에 업은 황관들이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려 관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 재간이 없어요. 왕을 바꿔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밑에 신하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157번 영상 문정공 체제에서 다루었어요. 그리고 앞에 일스푸카 감금 사건, 그것도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일스푸카 감금 사건이랑 문정공 체제가 그 의향사가 행패 부르는 걸 보고 사표 써버리는 사건, 이게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때 그 만행을 그 중앙조정에서 폭로한다는 것은 밀문지화를 걱정해야 될 상황인 거죠. 이렇게 만행을 폭로하는 것은 밀문지화를 우려할 일인데, 최용생은 그러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었는가? 이때가 사도공개 최고 전성기의 끝무렵인데, 이후로도 한 50년 이상을 그 재상을 계속 역임을 해요. 이때가 이제 양경궁 최문도가 죽고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당시에 그 양경궁 최문도의 아들, 딸들이 원나라 대도, 지금의 베이징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에 있는 그 최문도의 아들, 딸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로비가 되는 거죠. 양경궁 최문도의 자녀들이 원나라 대도에 살고 있으면서 원나라 귀족 중에서도 몽골인들하고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몽골인들 사이에도 서로 간에 그 힘겨루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철 일당도 제 맘대로 다루기에는 부담이 있는 존재예요. 맘대로 못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치적인 타협을 서로 하게 되는데, 최용생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마도 사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형을 당하기는 고사하고 사후 단계 승진을 해서 중정대부 진중 목사가 됐어요. 지평 정오품에서 중정대부는 종삼품 상 한 5단계 승진을 해버린 거예요. 한 1년 사이에. 그런데 이 진주라는 도시는 송도, 당시 수도인 송도에서 가장 먼 지방 도시예요. 이것처럼 먼 도시가 하나 더 있죠. 경주. 근데 경주는 그 진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신라의 수도였고 고려의 수도, 거기를 동경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주까지는 못 맡기지만은 경주를 빼면은 진주가 경상도에서는 제일 큰 도시인데 송도에서 제일 멀죠. 이거는 이제 상호간의 정치적인 타협이 있었다는 증거죠. 근데 지평으로 있을 때, 이때 이미 나이가 60세예요. 그 얘기는 진급이 매우 늦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졸고천백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지정 14년 갑오년 1354년 8월에 진주목에서 개판했다. 개판은 인쇄다. 개판이라는 게 10개자 판때기 판자인데, 중국 사람들은 그 자동차 운전하는 걸 가이처, 개차 이렇게 말해요. 이 개라는 게 그걸 이렇게 오퍼레이션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판, 그러면 판을 오퍼레이션 한다, 그러니까 인쇄했다, 이 얘기죠. 여기 보면 목사, 중정대부, 전교령 겸 관내 권농사 최용생,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안 적혀 있으면 이제 목사를 지냈다는 걸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동인주목, 사륙, 건지, 칠해, 강기도 보면은 진주목에서 개판했다, 그러니까 진주목에서 인쇄했다 하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졸고천백이라는 책은 그 1354년 8월 달에 진주 목사 최용생이 주도를 해서 간행한 책이에요. 인쇄를 했는 거죠.
최용생이 지은 게 아니고, 이거를 임진왜란 때 외장 그 마에다 도시예가 약탈을 하고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던 그 일본의 외장인데, 카가한의 다이묘예요. 카가한의 다이묘인데, 카가한이 어디냐 하면은 그 교토 북쪽에 얼마 전에 그 큰 지진 난데, 이시카와켄 노도 한도에서 그 지진 났잖아요. 그 카가한이 노도, 그 이시카와켄의 노도 반도는 아니고, 안에 육지, 그, 가나자와시, 거기에 있는 그, 번의 다이묘였어요. 카가한의 다이묘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외장의 일본군을 들어와갖고 이제 진주에서 그걸 약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이 그 이시카와 켄에 있는 게 아니고 도쿄에 있어요. 도쿄에 손케이가쿠 분코하는 그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소장을 해놓고 있는데, 그 도서관이 어디냐면 도쿄도 메구로쿠에 고마바 하는 동네가 있어요. 어디냐면 그 시부야에서 멀지 않아요. 시부야에서 두 정거장인데 게이오 이노카시라센 하는 전철이 있어요. 이걸 타고 가다 보면 고마바 도다이마에 하는 역이 있어요. 이 도다이마에라는 게 뭐냐면 동경대 고마바 캠퍼스. 그러니까 도다이마에 역이 있고, 그 앞에 동경대가 있고, 그 뒤에 여기가 이제 그 손케이가쿠 분코 하는 그 도서관이 말하자면 그 이제 보존된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부야에서 한 시간 나시는 분은 한 전철 두 정거장 가서 걸어서 뭐 한 200m, 한 300m 하면은 그 도서관에 가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인쇄된 동인지문 사료원 보물제 710호로 지정됐어요. 졸로 천백이 한국에 있다면 당연히 보물 지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졸로 천백 감기에 진주 목사 최용생이 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355년 2월 달에 에스푸카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1355년 11월 달에 전주 목이 천민들이 사는 전주 부곡으로 강등이 돼버렸어요. 이건 이미 제가 그 에스푸카 강금 사건에서 다 제가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주가 강력히 반발을 하죠. 뭐 완전 천민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 천민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아마 최용생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장남이기도 하고 또 그 벼슬도 높은 벼슬에 있고 했으니까. 결국 이제 그 사건 여파로 진주 목사에서 물러나고 사천으로 응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동인지문 사료를 7권에서 15권, 그러니까 1권에서 6권은 그 복주목에서 문전공 최재가 간행을 하고, 이 7에서 15권은 그 진주목에서 최용생이 간행하기로 했었는데 7에서 9권까지만 출판을 하고 나머지 거는 못했어요. 왜냐, 은퇴해 버렸으니까, 물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도로 복주목으로 가져가서 그 복주목사 문전공 최재 그분이 이제 마자 관행을 다 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을 왜 알염사공이라 불렀느냐? 강희보 초성 1권을 만든 최세영은 고려사를 딱 가운데 놓고 고려사하고 비춰서 참 뭐 고증을 해서 이건 아니다 빼고 뭐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사에 알염사라고 적혀 있으니까 알염사공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염사공이라는 호칭을 만든 분이 최세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목사는 당시에 가장 높은 지방관이에요. 그러니까 알염사고는 비고가 아니라 알염사보다 한 5단계 이상 그 고위관직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광역시장격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최세영이 알았다면 당연히 알염사공이 아니고 목사공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당연히 목사공 했을 것인데 이때 이미 졸고천백은 일본 놈이 왔고 가져가 버렸잖아요. 모르지.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림사공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림사공의 연대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한번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의보 자손록인데 용생, 용각, 용갑, 유지, 용봉, 최선능 이렇게 이제 출생연대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여말 선초부터 전해오는 출생 순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강의보는 그보다 한참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은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알렘사공의 출생 연대가 대훈공보다 늦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가 여기에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윤공 묘갈인데 여기 보면은 뭐라 써놨느냐 하면은 최아는 아들이 4명인데 그 중에서 최용갑이 특출하게 뛰어나서 문과에 장흥급제를 했다. 그 외에도 최용생, 용각, 용봉 등 형제가 모두 관직에 올랐다. 이 얘기는 최용갑을 빼놨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나면은 용생, 용각, 용봉 이 순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소윤공 묘갈은 1457년에 세운 비석이고 문성공계 최고 가장 오래된 묘갈이에요. 그러니까 장원급제한 최용갑을 특별히 도출을 했고 나머지 형제를 순서대로 쭉 적어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림사공 최용생이 장남이라는 틀림없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남도 아니고 방증손이에요. 방증손의 묘갈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는 없겠죠. 최선능이 1351년에 증손이 태어났고 최용생이 1350년에 사헌부 집행을 했고 최용각은 손자가 1355년에 문과급제를 했고 최용갑은 본인이 1320년에 장원급제를 했고 최용봉은 1346년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걸 놓고 볼 때 대체로 이렇게 출생연대가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쭉 했는데 여기서 1290년생이 1350년에 사헌부 집행이면 이때 나이가 이미 60살이라. 만약에 최용생이 1290년이 아니고 1295년이나 1300년생이라면은 이게 50살이나 뭐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1280년생이거나 1285년생이면은 70살에 사헌부 집행을 했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동생이라는 최용각이 1292년생이라고 했을 때 손자가 1355년에 문과급제했으면 이 사이가 63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태어나고 손자 태어나서 손자가 문과급제를 했으면 손자가 문과급제할 때 나이가 20살도 안 됐을 수는 없죠. 적어도 20살은 넘었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순서는 아까 이상 없다는 거야 이미 소윤공 묘갈에서나 이게 다 그래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생이 더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없어요. 70살에 사헌부 집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변경 불가한 연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1, 2년 차이 날 수는 있겠으나 저는 3년 차이는 안 난다. 이렇게 보죠. 이상 그 알림사공 최용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알림사공파 상고사를 2번으로 나누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